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글자 기호를 기계화한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타자기라든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키보드를 연상할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 그래서 출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단순한 과정이지만 실제 여기에는 많은 기계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화의 과정에서 각각의 소리들이 독창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화면에서 보시는 키보드는 우리가 흔히 QWERT라고 표현하죠. Q자에서 시작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WERT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을 사용하는 타자기의 형태에서는 이러한 글자 표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타자 형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은 그대로 가로쓰기만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STAND, 오늘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STAND라는 단어를 S자에 해당하는 음소와 TAND 이렇게 차근차근 입력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표현이 되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파벳을 입력하는 타자기를 들여와서 기계화를 하고자 했죠. 그러면 알파벳을 입력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순한 가로쓰기 형태, 음소 배열의 방법이지요. 이 글자를 적용해서 기계화로 단순히 글자 기호만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한글 타자기의 형태를 흉내내서 제가 왼쪽에 샘터라는 글자를 표현해 봤습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 한글 타자기로 입력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마 눈이 밝은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줄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새하고 터는 이렇게 줄이 맞아 있는데 요 미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터는 그대로 줄이 맞는 상태고 미음이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길쭉한 글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타자기 형태 키보드를 개발했다고 하면 받침 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영어의 알파벳 이런 경우에는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쓰고 그리고 띄어쓸 필요가 있을 때는 한 칸 띄어쓰기 그 스페이스바라고 보통 하지요. 키보드를 눌러서 띄어쓰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방식인데 훈민정음의 글자 표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받침 글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줄이 안 맞죠. 어떻게 할까요? 줄이 안 맞는 상태. 이 줄이 맞지 않는 상태 때문에 우리는 글자 뭉치가 더 필요했었고 그리고 반듯하게 글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받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세종대왕은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를 적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세종대왕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죠. 세종대왕은 소리와 글자의 일치를 당연히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는 걸 궁금해할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하는 것이죠. 세종대왕은 소리와 글자를 어떤 원리로 보았는가? 세종대왕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 당시에는 지배적인 상식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삼극이라고 하지요. 하늘, 사람,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본 모습, 소리를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글자로 나타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늘이
하늘이라는 커다란 우주의 존재가 있고요. 땅이라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라는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 모습은 이렇게 세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종대왕은 보았고요. 이것이 우주와 세계를 보는 관점이었죠. 이러한 하늘과 사람과 땅을 어울리는 형태로 글자의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 왜?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 모습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소리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다른 우주의 기운을 발산한다. 뭔가 우주의 기운 이야기하니까 이런 도교 쪽에 관심이 갈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당시의 기준이나 관점, 그리고 세종대왕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로 여기에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이런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오른쪽과 왼쪽의 모습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의 글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소리는 또 초성, 중성, 종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말로 옮기면 첫소리, 가운데 소리, 그리고 받침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파벳은 단순하게 가로쓰기의 형태만을 유지했다면 세종대왕은 바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사람의 소리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주변에 기운이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소리, 밝은 소리를 하면은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러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학생분들이라면 집에 갔을 때 엄마 아빠가 싸웠다 그러면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운을 세종대왕은 글자에서 담아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고 하는 과정에 기운이라는 게 있다. 그 기운은 바로 글자고 소리다. 그 소리를 밝게 하고 좋은 말을 하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자신의 억울함도 밖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그것을 담아보겠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도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 알고리즘, 이 발음이 바로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TH 발음을 지읒으로 하는 일본인들의 발음을 흉내낸 결과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이 발음에서 표현하는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시청하고 구독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표현되는 과정이 글자로 표현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글자로 표현하는 과정이 검색이고 시청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제 동영상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으로 저하고 맺어진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실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다른 인연으로 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한국인의 기본 소리, 세종대왕의 마음이 글자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저하고의 접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제 사진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잘생겨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잘생겨서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자, 어쨌건 세종대왕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글자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접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 나온 서문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이 표현, 그러니까, 댓글에서 저는 가끔씩 그런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구독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여리게, 즉 약한 부분에 대한 것,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글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청과 구독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글자의 기계화 과정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훈민정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선은 영어 단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자기에서는 G-O-O-D 이렇게 글자로 표현했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했습니다. 각각의 음소가 이렇게 배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타자기, 키보드나 오늘날 사용하는 어떤 입력 장치든지 간에 그것을 글자로 기호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음소를 하나씩 입력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원리인 하늘, 사람, 땅의 구조로 글자를 배열하게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소리가 기역이 연결되고 우가 나오고 디귿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글자를 기계화하는 과정, 우리가 입력과 출력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그대로 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뜬금없이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외래어 표기에서는 디귿이어야 되는데 시옷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소리 호흡이 아니라 뜬금없이 일본어 방식의 음절 구조로 변경시키면서 우리는 시옷 받침으로 받침을 제한하는 상태가 생기는 것이죠. 현재 외래어 표기에서는 7개의 받침만을 사용하고 있고 디귿은 해당이 없습니다. 디귿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 두었기 때문에 시옷이라는 받침 표기로 된 것이죠. 그러면 goose, 오리, 이 오리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오리나 거위 같은 이러한 그 동물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귿이 아니라 시옷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는 이까지 글자로서는 표현하겠죠. 이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훈민정음 방식이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good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일본어 방식의 원리로 우리의 음소 표기,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글자 표기로 변경시켜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죠. 관련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연관되어서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 원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지요. 글자 표기와 소리 글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구라 신베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가 적용되면서 자음과 모음이 한 몸인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된 것이죠. 음소 문자가 음절 문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귿 받침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표기를 넣게 되는 이러한 상황, 자음과 모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생기는 현상이죠. 이렇게 난해한 글자 표기 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글자를 창제했을 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거나 마음이 다치거나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억울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마음껏 표현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글자 표기를 개발했고요. 그 과정을 굉장히 어려운 언어학 원리,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글자를 익히고 소리와 글자를 일치시키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원리가 뜬금없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난해한 언어학 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암기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글자 표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렸고 원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변화시켰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글자 표기에서 퇴행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일본어 방식의 음절 문자지요. 예를 들어서 마미, 무메, 모라는 일본어가 있다면 이 글자들은 결코 세종대왕이 이야기했듯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글자 하나에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잘라낼까요? 자음과 모음으로 잘라낼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어는 자음과 모음이 아예 붙어 있다는 것이죠. 자음, 모음이 한 몸이 되어버린 상태, 이러한 글자 표기가 일본어 방식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알파벳이나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에 모음을 넣는 방법이겠죠.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지 받침 7개는 살려놨습니다. 이러한 음절 문자의 일본어 방식이 되면서 우리의 문자 표기 원리는 지금과 훈민정음 창제 당시가 달라지는 과정이 되었죠. 자연스러운 소리의 호흡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감사할 사람들이 어떻게 오그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의아하지만 여하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글자의 기계화를 나타낼 수 있게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침표기 원리가 적용하고요. 이러한 받침표기 원리는 사람의 소리 호흡에서 일정한 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디는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모래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샌드위치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는 시옷 소리고요. A는 에 발음이 납니다. 발음 기호로 표현해야만이 A가 달라진 소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N은 니은이고요. D는 디귿입니다. QWERT의 알파벳 입력 원리를 적용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소리를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훈민정음의 글자 원리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 표기처럼 받침의 니은과 디귿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인들의 언어 체계는 하나의 글자와 소리에 자음과 모음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받침 2개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이 디귿 받침에 모음을 넣지요. 이 모음을 넣는 글자가 바로 산도라는 과자. 여러분들도 가게에 가보시면 산도라고 표현되는 글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샌드위치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에 정말 뜬금없지만 모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바로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라는 것이죠. 자음과 모음을 한 몸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훈민정음과는 달라지는 글자 체계가 되었고 실제 소리와 다른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sand 이렇게 글자를 발음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모음 하나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글자 표기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S는 시옷이고요. T는 S 뒤에 올 때 T 소리는 우리말의 쌍디귿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쌍디귿 소리는 발음 기호로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S 뒤에 T는 쌍디귿이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음 기호로 표현되는 사전에서는 나타낼 수 없는 방식입니다. 변별음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글자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는
하늘, 땅, 사람의 원리로 이러한 글자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소리를 읽어내는 원리는 stand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과정을 그대로 옮겨보면 시옷과 쌍디귿, 에, 니은, 디귿이 결합되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덧붙이거나 빼는 거 없이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훈민정 표기로 나타내면 지금 이러한 글자가 되고, 이러한 글자 모양은 여러분들에게는 훈민정 창제 당시의 글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어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스탠드라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stand. 이 발음과 일본인들의 글자 표기 원리,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stand의 소리가 표현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 제시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자 표기를 왜 굳이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이걸로 나타냅니다. 외국어나 외래어 학습에서 이러한 글자의 소리 호흡 원리를 알면 연관되는 단어로의 확장이 되고, 그리고 쉽게 다른 단어들도 발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들, AND의 기본 발음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되면서 다른 단어 그리고 다른 의미를 갖는 발음, 이 발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and를 만약에 이해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B만 바꾸면 band, H만 바꾸면 hand, 이런 식으로 단어의 소리와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글자 표기의 원리를 바로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았고요. 그 소리 원리를 사람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글자 표기 후에 세종대왕이 그렇게 자신 있게 모든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로서 완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지요. 굳이 잘난 사람에게만 아니라 억울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쓸 수 있는 글자 표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관련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외국어 학습이나 외래어 발음에서도 일본인들의 음절 표기 구조로서의 변경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표현하고자 했던 음소를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사람의 소리 호흡에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방법, 이 방법을 세종대왕은 꿈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종대왕 창제 당시의 글자들을 오늘날 우리가 세계인의 중심으로서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없었던 소리, 이해할 수 없었던 외국어의 발음들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글자를 되살려 쓰거나 아예 없었던 소리에는 제가 지금 나타내는 글자처럼 F, 이 윗니로 아랫니를 물고 소리내는 발음에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글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인들처럼 TH 발음을 지읒으로 나타내는 알고리즘, 이 발음 같은 경우에도 TH 발음에 디귿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에 담겨 있는 뜻, 그리고 세종대왕의 마음을 담은 여러분들이 글자를 마음껏 표현하고 자신의 뜻을 정말로 어떤 제약이나 규제에 묶이지 않는 상태로 마음껏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